한동안 뉴욕 증시와 다른 길을 가는가 싶었던 우리 증시, 결국 미국 AI 기술주들의 연이은 약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장중 한때 5천선을 내주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는 검은 월요일, 오늘은 검은 금요일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바로 세워보면서 다음 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 최창규 본부장, 자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밝으세요? 네? 저는 늘 밝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낙폭을 많이 축소해가지고 네. 오늘 거기에 또 아니 황유현 팀장님 말씀을 좀 예견하건대 네. 황유현 팀장님께서는 오늘 조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승장에서는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리라 저는 짐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표정도 밝습니다. 일단 맞으세요?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멘트 뺏긴 기분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부장님은 이제 운용을 직접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현장에서 이제 운용을 직접 하는 입장이고 손님들이랑 같이 난 좀 다르다. 좀 깊이가. 다르죠. 예. 네, 다른데 오늘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뒤에 쭉쭉 말씀드리겠지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강한 상승장에서는 단어 하나를 빼놓으신 게 있습니다. 형용사, 파괴적인 조정. 파괴적인 네, 이런 조정. 조정은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몇 번 겪었거든요. 네, 몇 번 겪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 너무 1월달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 사실 1월 말 정도 갔을 때 좀 쏠림이 누가 봐도 좀 있긴 했었잖아요. 네. 네, 주식을 안 하던 분들까지도 심지어 평생 예금만 해오신 저희 어머니까지도 전화가 와서 저희 어머니랑 네. 비슷하시네요. 네, 지금이라도 사놓을 걸 예.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갈 때까지 갔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증권사 객장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객장 분위기는 어때요? 네, 어떻게 객장 달라요? 분위기는 21년도 그때는 정말로 계좌를 개설을 많이 들어줬어요. 네, 그때는 진짜 정말로 주식 지금 으쌰으쌰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돈을 더 계속 사실 조금 더 넣는 그런 느낌이지. 새로 유입되는 네, 게 새로 아니라 유입되는 느낌은 조금 덜합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제 표본 오차가 굉장히 작을 수 네.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2021년도에 그랬던 거와 지금은 조금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네. 저는 아직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이번 주가 뭐 나올 수 있을 조정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맞아요. 겹쳤던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는 요거 좀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제가 쫙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12월 22일부터 지난주까지 일주일이 이제 5거래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네. 상승한 날이 하락한 날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날이 쫙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5일 중에서는요. 하락이 3일이고요. 오늘 포함해서 상승이 이틀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추세가 슬슬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시점에서 현금도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현금 보유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최창규 본부장님. 예, 제가 이번 주는 저는 지점 세미나를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점 세미나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계좌 많이 개설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기존의 계좌를 개설해 놓으셨던 분들이 비밀번호 까먹으셔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풀려고 오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른 피로감 또는 기술적 되돌림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던 자리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크게 본다면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저는 되돌아본다면 역시 뭐니 해도 케빈 워시발 매크로 이벤트가 우리의 리스크 요인을 자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되어서 금리 인하를 팍팍팍 해주면서 AI 캐펙스 사이클을 조금 더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주니까 거기서 모든 불안감의 원인이 촉발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슬쩍 다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슬쩍 잘 나왔는데 굳이 우리가 캐펙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서 굉장히 하락의 이유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장은 미국이랑 좀 틀리게 아직까지는 삼전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메모리 사이클이라든지 반도체 사이클이 유효하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 아름다운
혁신적인 파괴, 아름다운 조정, 건전한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아우러졌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유현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오늘 뭐 이번 주를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근데 몇 번 건전 조정 했다가는 멘탈이 아주 갈려버릴 것 그쵸, 같은 네. 그런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인정은 해야 됩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말씀들은 저도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매우 힘든 변동성인 하루였고, 그럼요. 네. 사실 월요일 날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화요일 날 살 수 있었을까? 네, 그거 쉽지 않았을 맞습니다. 거고. 만약에 그렇게 샀는데 손절했다가 화요일 날 샀는데 다시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락을 네. 맞았다면 아마 이번 주 투자자들 아마 그 퐁당퐁당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다만 원래 전통적으로 이번 주 말부터 그러니까 명절 직전이잖아요. 명절 직전 그다음에 그 직전 그 전전주의 주 말부터는 목금부터는 사실 줄여가는 과정이 사실 맞기는 하죠. 전통적으로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월시발 불확실성, 네.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조금 제 그 약간 소설을 좀 써보자면 중국에서 또 이제 그 증거금을 올렸잖아요. 금은과 관련된 증거금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은에 대한 증거금을 올리다 보니까 중국발에서 저는 좀 미국에서 돈 되는 자산을 좀 팔지 않았나. 그것들이 AI 뭐 버블과 맞물리면서 같이 좀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80년도에 그 헌트 형제 발로 해서 그때 은이 폭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예. 그때도 은 가격을 굉장히 투기적으로 올렸다가 미국 거래소 측에서 그럼 너희 증거금 더 올리겠다라고 해서 폭락이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중국이 이번에 그랬던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중국에서 은 투자자들은 그 증거금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 되는 자산들을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여러 가지들이 겹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매도를 부르는 그런 한 주가 왔다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만기일도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도 있어요. 쉽지 않네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정도의 하락을 좀 맞으면 어느 정도 포지션들이 많이 청산이 되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원래 좀 되게 거래가 한산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 다음 주면 조금 진정되고 네. 만만하게 이제 본격적인 종목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종목 장세 예고편을 오늘 네.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좀 살아남은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눈에 띄었던 건 하나솔루션이었는데요. 하락장에서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하나솔루션 개별 종목인지 아니면 태양광 업황 개선 전체 반영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본부장님께 먼저 네. 여쭤볼까요? 태양광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태양광이 뜨게 된 배경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일론 머스크는 전통적인 태양광을 선호하는 사업가입니다. 솔라시티라는 회사를 일찌감치 인수를 하면서 태양광 쪽에 가장 민감한 사업가가 일론 머스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주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충분히 만회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AI 전력난에서 가장 시급하게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전력 재원이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태양광이 제일 빠릅니다. 그렇죠. 태양광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고체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할 수 있는 SOFC, 그 다음에 가스터빈, 그 다음에 SMR,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ETF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태양광 전체적으로 온풍이 불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태양광 ETF 하나를 뜯어본다면 하나솔루션 비중이 가장 높지만 그쵸. LS 일렉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송배전,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도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즉 태양광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만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태양광 산업 전체에 훈풍이 불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종합해 보면 태양광도 그냥 우주항공 테마의 하위 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저희가 좀 편할까요? 결국은 기폭제 역할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이 그걸 기폭제로 말미암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 번지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전력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태양광을 전반 네바다주라든지 그런 사막지대에서 태양광을 깔아서 미국의 전력 산업을 태양광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네.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간밤에 블룸에너지가 이제 좋은 실적 발표했고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윤 팀장님이 보셨을 때 오늘 하나솔루션은 진짜 시장에서 제일 아웃퍼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양광으로 주축으로 간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 석유화학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석유화학도 사실 이게 바닥은 지나간다라는 네.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같이 움직인다고 판단하십니까? 아직 지금은 태양광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태양광으로만 보는 게 저는 속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다른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지만 태양광이 엮여 있는 섹터들만 사실 좀 움직였던 거고요. 올해 작년까지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을 사실 4명을 봤었어요. 4명. 4명. 머스크, 트럼프, 젠스낭, 그다음에 샘 올트먼. 근데 이제 사실 샘 올트먼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진 느낌이고 그쵸. 나머지 3명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제도 사실 젠스낭이 코멘트를 했었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 머스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계속 뭐 있었지만 갑자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가 모멘텀에 불을 확 지핀 건데 머스크가 그 코멘트를 했던 거죠.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해주지 차례일 것 같아서 네. 이제 좀 증시를 안정시키는 코멘트를 한번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머스크가 지금은 하는 말들이 또 어제 또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지금 글로벌리한 테마를 이끌고 가는 섹터들을 다 하나씩 아우르거든요. 맞아요. 뭐 광물, 우주, 로봇, 자율주의 다 이런 것들인데 근데 반도체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려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들이 지금 시장의 글로벌 테마입니다, 사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테마들 속해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지금은 사실 업황보다는 그냥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한마디이지 궁금한 게 않을까. 네. 저 태양광이 좋잖아요. 네, 근데 네. 머스크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게 중국 태양광 업체들하고 미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네.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미중 갈등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중국 태양광을 쓸까? 네. 그 쓰게 냅둘까라는 네.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태양광이 에너지 보안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 걸 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네. 되더라고요. 여기 가이드라인은 좀 어떻게 잡으십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뭐 미중 무역분이 점점 사실 중국 반도체들이 또 쓴다는 말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뭔가 정치적인 것도 협력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중국 태양광에 대한 사실 ESS도 중국 뭐 다 철퇴한다고 했다가 네. 또 좀 잠잠해진 것처럼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을 일단 써보고 또는 써보고 우리나라 거 써보고 하다가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커졌네. 그럼 또 규제는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태양광 처음 나왔을 때만 해더라도 머스크가 이런 코멘트를 했을 때 그 테슬라 전기차 위에다가 태양광판 올리면 솔라 패널도 패널. 올려가지고. 솔라 패널 네. 올려버리면 그러면 주행하면서 충전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게 한 2011년, 12년 정도 나왔던 투자 아이디어였거든요. 그 실제로 사용화 되지? 근데 아직은 이제 효율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런 부분들이 맞아요. 나오는 건데 사실 아직은 먼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유동성의 힘이 뭐냐면 저는 멀티플을 땡겨온다는 맞아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서 이 주식을 산다라기보다 유동성들이 뭘 살까 고민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들을 땡겨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다른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머스크가 한마디 했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테마가 불가능한 건 또 아니야. 근데 업황도 좋아져. 그러면 뭐 사실 자금이 쏠릴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그럼 위치였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그냥 엉겁결에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지속성까지는 그래요? 확보할 수 없는. 저는 여전히 강한 건 반도체. 결국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다시 살아난다.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뭐 자연스럽게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면 캐펙스 투자가 이 정도인데 오늘 사실 제일 먼저 아래 꼬리 달고 플러스 난 거는 뭐 막판에 좀 밀렸지만 반도체요. 소부장이었어요. 맞아요. 하이닉스가 먼저 빨간불을 보여줬었고요.
결국은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투자가 결국 어느 정도 그 트리거를 건드려서 너무 비싸지면 못 쓴다. 이거를 건드릴까봐 지금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병목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머스크도 어제 트럼프에서 그 팟캐스트에서 계속 병목은 어쩔 수가 없다.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기존의 D램이나 HBM에서 잘 좋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낸드가 얹혀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 D램보다 수익성도 좀 낮고 전반적으로 좀 규모도 작지만 이제 HBF라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낸드 쪽에서 네, 나온다라고 네.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D램하고 HBM의 수요가 꺾이면 또는 상장력이 꺾이면 어떡하지 해서 여기다가 갑자기 낸드가 확 붙은 거라고 봅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아직은 개인적으로는 2분기 실적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그 누가 지금 여기가 꼭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 거의 뭐 최소 2분기잖아요. 네, 네, 심지어는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 어느 정도 축소도 했고요. 장중에서는요, 막 양전에서 6, 7% 올라가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도 네.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네. 보셨을 때 이제 전 다만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수급 부분이죠. 그렇죠. 오늘 확정 수급 봐야 되는데 제가 1시 2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반도체 투톱만 거의 1.5조 원 맞습니다. 가까이 팔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연기금하고 개인이 다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야, 이거 해석 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글로벌리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패시브 수급은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글로벌 유동성은 첫 번째는 DM 선진국으로 먼저 갑니다. 선진국으로 먼저 가고요. 미국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으로 먼저 가고요. 여기서 유동성이 남았을 때 이머징 마켓,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페루라든지 이런 나라까지 가는데요. 지금 상황을 본다면 글로벌 유동성은 너무나 팽창이 돼서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갈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1월 한 달간 수익률 1등이었던 나라가 한국이 1등이었고요. 2등은 페루였습니다. 페루, 굴이 만들어내는 페루가 2등이었고요. 네.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터키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머징 마켓 중에서 변동성이 큰 국가들 주가가 좋을 정도로 글로벌리하게 외국인 수급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좀 체크를 좀 해봤어요. 네. 한국과 관련된 글로벌 전략이 나왔길래 유심히 뜯어봤는데 맹점은 뭐냐면 AI 밸류에이션 상에서 한국이 수혜받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20%에서 15% 정도로 낮춘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고 그리고 AI 밸류에이션을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에 나서고 축소에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팽창 중이고 한국으로도 언젠가는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이익 실현성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또 찬스로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유현 팀장님 보셨을 때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근데 자꾸 이제 AI 버블론도 아니고 오늘은 회의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투톱은 저도 항상 방송하면서 투톱은 걱정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매일 하긴 하거든요. 네네. 역시나 매수의 찬스겠죠. 다만 좀 저는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기간 조정의 양상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좀 빨리 올라온 부분들도 좀 있고 오늘 외국인들 이번 주 매도는 당연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나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 어제 실업률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예.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집어던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좀 지나고 나면 사람들 다시 또 생각할 거라고 봐요. 이게 제일 문제는 지금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끝났다.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확산이 될지 모른다는 게 사실 더 큰 것 같아요. 작년에 딥시크 딱 1년 전에 딥시크 이슈 나왔을 때도 딥시크로 이런 되게 저렴한 반도체 가지고도 고사양의 AI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캐펙스는 늘어왔고 주가는 다시 AI 주식 더 많이 올라왔죠. 물론 그렇죠. 그때와 지금은 주가 위치도 많이 다른 건 있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올해부터는 이제 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옥석 가리기 좀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한국 반도체들은 아직은 수혜를 볼 확률이 네. 저는 아직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소부장들은 어떤 네. 식으로 봐야 돼요?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변동성 자체가 오늘 장중 안에서도 좀 있었던 상황인데 네. 소부장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 소부장의 시간이 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소부장들이 좋았고요.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큰 거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설 모멘텀이 네. 이제 나올 수가 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든 게 앞서 제가 브리핑할 때도 그런 건데 이제 HP라든지 에이서라든지 네. 이제 PC 업체들이 D램이 없으니까 못 구하니까 지금 그렇죠. 중국한테 접근을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게 설마 싼 중국한테 가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급하긴 한가 봐요. 이쪽에 이제 손을 내민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곧 증설하겠네라는 모멘텀이 작용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최석규 본부장님. 네, 실제로 퀄컴 주가를 본다면 퀄컴 주가가 왜 안 좋았냐? 칩 없대서. 네, 네. 못 판다.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병목 현상이 심하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제가 전공정 ETF도 있고 후공정 ETF도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번 뜯어봤어요. 전공정 ETF 중에서는 원익 IPS라든지 그렇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결국 퀄컴의 상황들과 연계지어 본다면 어느 정도 캐파 증설 그리고 뭐 전공정에 대한 니즈 캐파 증설하게 되면 아무래도 1차적인 수혜는 전공정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황유현 팀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도 유진테크면은 D램 랜드 다 커버가 되는 그렇죠. 종목들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은 낸드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낸드가 어찌 본다면 새로운 또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네.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본다면 뭐 꽃놀이패? 그러네요.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라고 꽃놀이패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저희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썼나요? 근데 중국산 메모리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넘겨짚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성능보다 불량률 검사 그래서 테스트 쪽이 더 떠오르지는 않을까요? 너무 많이 피해서 되네요. 될까요? 예, 실제로 ISC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거든요. 뭐 물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테스트형 소켓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근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메모리, 즉 DDR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배울 때는 DDR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규격화된 메모리다. 그렇기 때문에 DDR 메모리 생산에 있어서는 큰 차별점, 특히 품질에 있어서는 큰 차별점이 없다라고 교과서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네. 불량이라든지 그런 이슈는 아마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전공정 ETF, 후공정 ETF가 따로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하네요. 네, 역시 ETF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역시 타이거군요. 네. 타이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저희는 통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등장하게 되면 삼전 하이닉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는 삼전과 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건 사실이고 또 만약에 지금 삼전 하이닉스를 못 담은 투자자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서 한 방으로 역전을 꿈꾸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돈이 들어온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삼전이나 하이닉스에 또 다른 수급적인 모멘텀이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계속 엔트로픽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반도체주들 힘든 상황이었던 분위기였는데 황유현 팀장님, 근데 엔트로픽이랑 조금 억지로 엮어서 SK텔레콤을 혹시 좀 네. 기회로 잡아볼 수도 있을까요? 오늘 좀 크게 빠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엔트로픽 지분 가치나 이런 거 네. 생각해 보면 오늘이 기회였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미래에셋 증권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올라간 거니까. 원래 이런 뭔가 지분 가치로 투자할 때는 사실 이게 상장 시점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네. 그 이제 가속이 좀 붙고 그 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건 약간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이런 관련주로 매매를 할 때 제가 그냥 뭐 이게 어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B가 상장을 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A가 수혜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매매 일정을 이제 상장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그때까지 올라가다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일정이 딱 잡히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딱 미래에셋 증권이 딱 그 사이에 있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6월이나 월 하반기 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거 안 나오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기대감으로 계속 팔지 않는 거예요. 어떤 뭔가 더 나올까 봐. 근데 지금 엔트로픽과 관련해서 SK텔레콤 매매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매매를 좀 해봤었고 웬만해선 통신주 추천 잘 안 드리는데 이걸로 한번 단타해 보시죠라고도 말씀도 좀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네. 그 말씀해주셨던 이슈는 사실 지분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 아이디어는 시장에 계속 출해될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걸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시든 또는 엔트로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 B2B 시장에서는 엔트로픽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보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코워크 관련해서 사실 이번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빠지는 주범이 사실 이것 때문이니까 네. 그런 부분의 상승장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딱 전형적으로 그냥 잘 가다가 추세적으로 가다가 딱 조정 오는 첫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강한 종목이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건 요령껏 잘 매매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우리가 우주 산업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SK텔레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주 산업이 활성화되고 위성을 기지국처럼 쓴다면 지상의 기지국을 갖고 있는 통신사들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상상까지 해봤거든요. 실제로 AST 스페이스, 저궤도 위성,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회사가 위성을 이용해서 5G 서비스라든지 6G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지상의 기지국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가 올 거고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통신 3사는 그런 시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쓰고 있는 5G 전화가 해외 나가도 위성으로 전화 통화되고 그러면 로밍이라는 것도 필요 없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속도가 우리나라가 넘사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이 빨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스타링크가 진출한다고 해도 네.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네. 큰 영향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우주 단위로 가면 달라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우리가 5G를 이 폰 하나 로밍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도 그런 위성을 이용한 폰이 있었어요. 이리디움인가요? 그런 폰이 있었는데 문제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스타링크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글쎄요.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러네요. 통신사한테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스타링크가 만약에 진짜 가격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많이 내려오면은 진짜 통신 3사는 많이 위협적인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이야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흘러갔는데 시장의 틈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은행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주의 매력 한번 좀 가늠을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KB금융이 7%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들 거의 대다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KB금융이 좀 빛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뭐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신한지주도 오늘 함께 좀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네, 신한. 네. 네. 그래서 황 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다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상승 탄력 자체, 주가 상승 탄력 자체는 KB금융이 더 받아가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신한지주 얘기 안 하셨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은행주들은 뭐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변동성이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하나금융지주로 사실 매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리포트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네,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컨셉 자체가 약간은 이제 밸류업 이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여전히 싼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렇게 시장 흔들리면 결국은 방어주 성격 이런 부분들이 겹쳤다라고 보고요. 뭐 금융지주는 개인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개인 성향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총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지금은 싼 종목이 더 확실히 매력적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주가 변동성이 안 좋겠지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SK텔레콤 움직이는 변동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변동성이 없는 종목들도 지금 뭐 사실 이번 주에 하이닉스도 10%씩 올라가고 그런 날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는 무거운 종목이라 그래서 이제 그 변동성이 안 나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종목이고 실적 성장 좋고 싼 종목이다. 밸류에이션의 정상화로 가는 흐름이라면 지금은 사실 뭐 내가 매매하는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뭐 연금이라던가
뭐 이렇게 IRP를 운영하는 그쪽에는 충분히 은행주 ETF들은 충분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어떤 종목이 어떻게 많이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행주 ETF는 또 금융주 ETF는 너무 지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은행주들 꽤 올라가지고 이제 PBR도 1 넘었나 아직 근데 1 넘은 기업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으로 금융주를 접근해서 이게 더 밀어 올려줄까? 차라리 미래에셋 같이 스페이스X 이런 거 하나 붙어 있는 게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긴 한데 오리지널 금융주들은 조금 그냥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이거 성향 차일 수 있는데요. 여전히 말씀하셨던 대로 PBR 한 0.5배, 0.6배예요. 네.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은행주들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대신에 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뭐 금융주 통틀어 가지고 뭐 메리츠 금융지주나 아니면 미래세 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나 이렇게 매매하셔도 되지만 전통의 은행주 무시 못하고 그다음에 가장 정부 의견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은행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정책적인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정책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부와 관련된 기금들은 은행주 당연히 담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반도체랑 금융이랑을 놓고 보면 반도체가 쉬어갈 때 그때마다 금융주가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고 2월의 전략을 그렇게 좀 봐도 될까요? 만약에 쏠림 현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은행주는 안 가겠죠. 쏠림 현상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든 그다음에 뭐 다시 현대차든 아니면 뭐 다른 섹터 우주항공이든 이쪽으로 쏠리면 금융주는 좀 수급 뺏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은행주는 그냥 천천히 적금, 우리가 은행에 적금 넣듯이 그냥 적금 형식으로 모아가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는 게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은행주는 뭐 미래에셋 증권이 미래에셋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직접 여쭤보는 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 성향이라고 하면은 황교안 팀장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은행주로 손이 잘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같이 좀 시원시원하게 가는 거는 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그 말씀 나누는 사이에 또 생각을 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신조어? 네, 금반지입니다. 금반지. 금반지. 네, 금융, 반도체, 금반지. 지주. 어찌됐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정책 모멘텀입니다. 정책 모멘텀이면 상법 개정안 3차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모멘텀이 분명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만 하면 너무 섭섭하거든요. 변동성이 낮을 수가 있고 분명한 것은 금융을 선택하는 고객과 반도체를 선택하는 고객은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금융을 선택하는 고객들은 나 이 ETF 사놓고 평생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 갖고 놀러 다닐 거야. 이런 분들이 금융주를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그멘트, 즉 고객의 계층이 다르다.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이 금융이랑 맞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ETF 넣고 여유로운 받아가면서 살고 생활을. 싶습니다. 네. 예, 저의 호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여러분 또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도 1조 클럽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위고비 복제품 등장으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주가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바로 이제 보도자료도 올렸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세가지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는 엄청나게 오늘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황윤 팀장님, 어떻게 오실 때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매주 같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바로 회복을 했고 이 비만 치료제 복제약에 대해서 이거 누가 먹겠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노보노디스크가 반등했다고 하더라도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조금 저는 꺾였다라고 봅니다. 뭐 갑자기 라이센스 아웃을 어떤 한 기업들이 나와주면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1월 달에 안타깝게도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 쪽에서 악재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수급이 확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좀 좋으려면 뭔가 이렇게 섹터 액션이라 그래서 이쪽 섹터로 돈이 우르르 들어가는 그런 게 좀 있어줘야 돼요. 그게 작년 연말에 네, 그랬잖아요. 연말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연초 들어오면서부터 뭐 완전 그 연말에는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10월, 11월. 예.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알테오젠의 로열티 문제가 좀 맞아요. 있었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좀 이제 좀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을 법한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제약바이오 신뢰 문제가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ETF를 사려도 좀 꺼리게 되고 예. 개별 종목 사는 것도 사실 지금 보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한올 파마 정도가 계속 추세에 좋고 말씀하셨던 한미약품이나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그런 쪽이나 좀 좋기는 한데 완전히 바이오는 다 각계전투 양상으로 갈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비만 치료제 올해 여전히 뭐 D&D 파마텍이나 올릭스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급하지 않다. 네, 저는 급하지 않다라고 네. 보고 뭐 비만 치료제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완전히 좀 이제 옥석 가리기를 진짜 그쵸.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최석일 본부장님 예. 지금 뭔가 제약바이오 자체로 황현 팀장이 이야기했는데 흐름이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 수익이 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으면 지금 다른 섹터로 옮겨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기다려볼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기는 어찌됐-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제약바이오도 코스닥 종목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코스닥 150 쪽으로 1월 달 한 달 동안 들어간 자금만 해도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가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코스닥 150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단은 멈춰 있는 상태고 또 늦게 들어온 자금 같은 경우에는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신 비만 치료제 복제약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결국은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팩에 40만 원,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 정도 맞아요. 되는데 가격이 싸다. 그렇다면 그 가격이 싸다라는 복제약의 출현으로 인해서 결국은 만들어낸 원 회사들은 주가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적인 차원으로도 말 되겠네요. 커지는 거예요? 오. 이게 완전히 레드오션 시장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제너릭 의약품 중에서는 탈모약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탈모약 같은 게 제너릭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이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복용을 하시는 친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리지널을 좋아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너릭 같은 경우에는 못 믿겠다고. 그래야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사제가 대세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그렇게 주사를 맞는 약을 제너릭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시장이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 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제공하는 뭐 일동제약, D&D 파마텍 그런 기업도 올릭스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그런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막 포기할 때는 아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뉴스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역발상. 있다라고 치면 셀트리온도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때 비만 신약을 전면에다 좀 내세우는 모습들도 보였고 사중작용 차별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셀트리온도 팀장님 저희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가 사실 많이는 없죠. 맞아요. 네, 뭐 그나마 셀트리온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이제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번화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이제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지금 이유 불문하고 추세가 좋은 것들은 어쨌든 살아있는 것들이고요. 네. 조금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나중에 사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격만 보고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셀트리온만 약간 두 분하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제 두 분은 시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자체, 기업 자체를 오래 보셨을 것 같은데 요새 셀트리온의 제약바이오의 트렌드에는 조금 벗어나지 않냐, 좀 올드스쿨적인 게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요즘 갑자기 주가가 잠깐 좋아진 타이밍은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뭔가 색깔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셀트리온에 대해서 꼼꼼하게 뜯어보진 않았지만 네. 코스닥 150 관련된 코스닥 관련된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셀트리온이 좀 움직였던 게 아닐까 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적인 변화 아니면 시스템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를 논하기에는 시점이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팀장님은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코스닥 150이고 네. 셀트리온은 이제 코스피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 큰 틀에서 제약바이오에서 그냥 저는 그나마 제약바이오 섹터를 끌고 가는 게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근데 그래요? 지금은 워낙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제약바이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해다라는 생각이 작년 말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스크래치가 좀 났다. 알토젠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돈 버는 바이오 쪽으로 지금 수급이 그나마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은 어떤 기업 하나가 아무리 뭐 사실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언제부터 실적을 봤다고. 그렇죠. 네.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바이오텍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 저는 분위기 확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기업이 올해 대장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눠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본부장, 황유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